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볼 이 작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상화 중 하나지요. 하지만 언제 누구를 모델로 하여 그려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는 레오나르도가 작품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기록들, 예를 들어 주문서와 같은 것도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세 미술사가들은 이 작품에 대해 맨 처음 언급한 조르조 바자리가 1550년에 쓴 미술가 열전이란 저술에 근거하여 작품 속 여인의 신원을 추정했습니다. 이 책에서 바자리는 시터, 즉 초상화의 모델이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인 지오콘도의 부인 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이 작품은 리자 부인이라는 뜻의 모나리자, 여기서 모나는 마돈나의 준말로 부인을 뜻하며 따라서 모나리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리자는 가난한 농부의 맏딸로 태어나 지오콘도라는 약 20살 연상의 돈 많은 호라비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지오콘도와의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여러 자식을 낳고 남편의 사업도 번창하여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지오콘도 역시 자신의 복이 바로 자기 부인 리자의 덕분이라 생각하여 당대 최고의 화가인 레오나르도에게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의뢰한 것입니다. 모델로 앞에 앉은 그녀의 모습에서 레오나르도가 발견한 것은 바로 행복한 여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잔잔한 미소 속에 깃든 행복의 이미지를 레오나르도는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화폭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상화가 왜 주문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작가의 소장품으로 남아있다가 후일 프랑스 왕실 소장품이 되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작품 속 여인의 신비로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녀의 미소에 의해 더욱 고조시켜 줍니다. 이 여인의 미소를 묘사하기 위해 레오나르도는 스푸마토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스푸마토란 이탈리아어로 흐릿한 또는 자욱한을 뜻한다고 합니다. 인물의 윤곽선을 일부러 흐릿하게 처리해서 경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레오나르도는 특히 여인의 입 가장자리와 눈꼬리를 스푸마토 기법으로 묘사함으로써 여인의 미소를 모호하지만 부드럽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과 신비로움은 여인의 미소뿐만 아니라 배경에서도 드러납니다. 레오나르도는 인물 뒤 풍경을 묘사하면서 대기원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원근법이란 사물들 간의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계산해 표현하는 선원근법과는 달리 색채의 농도 조절을 통해 대기의 효과를 묘사함으로써 공간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작품에서 레오나르도는 가까운 곳의 풍경은 갈색조를 사용해 비교적 명확하게 묘사한 반면 먼 곳의 풍경은 청색조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흐릿하게 묘사함으로써 작품 속에서 공간이 뒤로 물러나는 듯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화면 밖을 주시하고 있는 여인의 상체는 화면상 안정적인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이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어서 관람자로 하여금 보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달라 보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배경에 묘사된 풍경에 의해 더 강화되는데 이는 인물 좌우의 풍경 속 지평선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도록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는
강이 흘러나가는 물길을 표현하면서 마치 인물 오른쪽의 지평선이 더 높은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그림의 왼편에서 인물을 관찰할 때와 오른편에서 인물을 관찰할 때의 느낌이 다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풍경의 모습은 실제 자연에서 관찰되는 지리학적인 특징들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는 풍경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머리카락과 의복의 선과 같은 인물을 묘사하는 요소들을 서로 조화되도록 배치함으로써 배경과 인물을 적절히 통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이 작품은 모나리자와 마찬가지로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수도원의 식당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예수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난 후 식탁에서 벌어진 12제자의 반응을 그린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아니, 그럴 리가요?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놀라움과 의심, 두려움, 걱정. 12제자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은 각기 다른 개성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는 의심이 많았고 베드로는 성질이 불같았으며 마테오는 침착하고 지적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들이 각자의 기질에 따라 예수가 위의 말씀을 한 후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12제자를 그리기 위해 인간의 다양한 얼굴 생김새와 특징들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비망록에 얼굴의 굴곡이 심하고 깊은 사람은 동물적이고 본능적이며 이유 없이 화를 잘 낸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레오나르도는 두개골의 형태에 따라 사람의 관상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정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두개골의 형태를 면밀히 연구한 다음 그 형태에 맞게 제자들의 생김새를 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거기에 맞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구하여 탄생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스는 예수의 바로 왼편에 앉아서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 라고 말이죠. 토마스는 의심이 많아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고서야 믿었다고 합니다. 12제자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인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예수의 오른편에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는 자신의 궁금증을 풀려는 듯 요한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그는 스승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자 그의 불같은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다는 12제자의 회계 담당이었으므로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데 이는 또한 그가 은전 30냥에 스승을 팔아먹으리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1495년부터 2년에 걸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는 당시 그가 벽화를 그릴 때 젖은 회벽에 안료를 칠하는 프레스코 기법을 쓰지 않고 마른 벽에 직접 템페라 물감과 유화 물감을 발라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려진 이 작품은 이미 16세기 초반부터 그림의 상태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프레스코화로 그리지 않은 이유는 하루치 분량만큼만 그려야 하는 프레스코 기법이 그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회화의 특징인 기하학적 원근법의 결정판이기도 합니다. 그림이 그려진 벽면은 마치 실제 벽면이 이어지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원근법의 소실점은 바로 예수의 머리로 향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또한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후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후광을 대신하는 것은 유난히 밝은 창입니다. 과학적 사고에 바탕을 두는 레오나르도에게는 후광 역시 실존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작품은 모든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 세심하게 고안되고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모자상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3년경 피렌체에서 제작한 레오나르도의 후기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은 성 안나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입니다. 중앙에 정면을 향해 앉아있는 여인이 마리아의 모친인 성 안나이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는 여인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양의 등을 타려는 아기 예수를 양과 떼어 놓으려고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양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희생양의 상징으로서 마리아의 행위는 아들을 험난한 운명으로부터 막고 싶은 모정의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화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려 한 레오나르도의 인본주의적 정신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의 구도는 삼각형 구도입니다. 이 구도 덕분에 성 안나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딸을 무릎에 앉혔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앉아있는 곳은 결코 순탄치 못할 아기의 운명을 예고라도 하려는 듯 아름다운 초원이 아니라 척박한 바위산입니다. 그림의 배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그린 듯 안개가 자욱한 풍경입니다. 이 그림 역시 그가 고안한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푸마토 기법이란 이미 모나리자에서도 설명했듯이 윤곽선을 뚜렷하게 그리지 않고 희미하게 뿌옇게 그리는 기법을 말합니다. 레오나르도 이후 대부분의 동시대 화가들이 이 스푸마토 기법을 따라 그렸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스푸마토 기법이 당시 미술가들에게 대단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득히 보이는 바위산, 바위 틈을 흐르는 강물, 안개에 쌓인 대기, 침묵, 이 모든 것이 태초의 깊은 고요를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일생 동안 회화 작품을 몇 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회화 작품이 대표작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은 특별히 회화 기법에서나 신학적 의미에서 레오나르도 예술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자리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작품과 동일한 주제를 그린 대형 스케치를 피렌체에서 며칠간 전시해 놓은 적이 있었는데 남녀노소할 것 없이 수많은 인파가 마치 거룩한 축제에 참석하듯이 줄을 서서 다빈치의 그림을 감상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오늘날에도 위대한 화가로 대접받고 있지만 이미 당대에도 존경받고 칭송받던 최고의 예술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라파엘로를 비롯한 당대 르네상스 화가들에게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으며 아무도 레오나르도 이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가 말년에 프랑스로 떠나면서 가지고 갔으며 1636년 프랑스 왕에게 헌정한 후 1801년부터 루브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의 마지막 걸작으로 어두운 검정을 배경으로 오른손 검지를 위로 향하고 왼손은 가슴에 댄 채 십자가를 들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인물을 세례자 요한으로 보는 이유는 그가 걸치고 있는 터럭과 십자가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벌꿀을 먹고 살면서 고행을 하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인물로서 그가 광야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보통 낙타 토롯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스푸마토와 키아로스쿠로의 기법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키아로스쿠로는 밝은 곳으로부터 어두운 곳으로 가는 점진적인 해조에 의해 3차원성을 표현하는 명암법 또는 명암 효과를 말합니다. 검은 배경으로 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젊은이의 표정은 모호하고 신비로우며 얼굴의 표현은 극도로 섬세합니다. 머리카락과 털옷의 표현 또한 스푸마토와 키아로스쿠로를 극대화함으로써 뚜렷한 선은 전혀 보이지 않으나 인물의 입체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둠 속에서 인물이 베일에 쌓여 떠오르는 듯한 신비한 인상을 주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보통 아기 예수와 함께 논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레오나르도는 이 작품에서 세례자 요한을 청년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이 작품은 단비를 안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작품에 그려진 단비를 안고 있는 여인의 주인공은 밀라노의 스포르자 공작의 연인이었던 체칠리아 갈레라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제작된 1490년경은 레오나르도가 밀라노의 궁정화가로 일하면서 자신의 대표작인 최후의 만찬을 제작하고 초상화가로서의 명성도 얻었던 시기입니다. 이 작품의 모델인 체칠리아 갈레라니는 화면 안에서 흰 단비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단비는 전통적으로 순수함과 청빈함의 상징이었는데 이는 단비가 진창에 자신의 흰 털을 더럽히기보다 차라리 잡혀서 죽는 것을 선택한다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레란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단비를 의미하는 갈레를 연상시키는데 결국 단비를 안고 있는 여인에서 단비는 체칠리아의 분신이며 그녀의 순결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흰 단비는 체칠리아의 연인이자 이 그림을 주문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스포르자 공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스포르자 공작이 1488년 나폴리의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은 기사자기의 상징이 흰 단비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비트루비안 맨입니다. 비트루비안 맨은 로마의 유명한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저서를 접하고 레오나르도가 이를 드로잉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궁전에 자주 드나들었던 레오나르도는 그곳 서고에서 비트루비우스의 책을 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체는 비례의 모범이다. 사람이 팔과 다리를 뻗으면 완벽한 계약적인 형태인 정사각형과 원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한 비트루비우스의 글을 따라 다빈치는 두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선 남성의 인체를 원과 정사각형의 선으로 둘러 그 안에 인체가 완벽히 합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는 비트루비우스의 글을 그대로 따랐던 것은 아니며 실제 인체를 직접 관찰하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관찰 결과 인체를 따라 그려진 원과 정사각형은 실제로 그 중심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배꼽은 이 중심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루비우스는 팔을 아래로 내려뜨려 손끝이 배꼽을 통과하는 선에 맞춰 비례를 설명했다면 레오나르도는 두 팔을 머리 높이까지 올림으로써 비트루비우스의 서술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험주의적 사고관을 지녔으며 관찰에 어긋나는 것은 과감히 혁신함으로써 과학에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이 드로잉에서는 비율에 대한 관심과 인간을 우주의 원리와 연결시키려는 레오나르도의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체 속에는 완벽한 질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천체 질서의 축소판이 바로 인체라고 믿었습니다. 인체를 만물의 척도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르네상스의 인간 중심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드로잉은 이러한 인간 중심의 과학이 예술과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밀라노 귀족 부인의 초상입니다. 몸은 왼쪽을 향하고 있지만 시선은 반대 방향을 바라보는 이 여인은 레오나르도가 밀라노에서 제작한 몇 점 안 되는 초상화들 중의 하나입니다. 검은 배경을 바탕으로 도발적인 눈, 꽉 담은 입, 정교한 눈동자의 이 여인의 모습은 레오나르도가 밀라노에서 체류하는 동안 그린 음악가의 초상이나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과 비교해 보면 의상이나 머리 스타일에서 상당 부분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모델의 주인공과 작품의 진위 여부는 수세기 동안 미술 감정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1929년 미국의 법정에서 버나드 베렌슨, 랭턴 더글러스와 같은 명성 높은 미술사가들이 1922년에 루브르 박물관이 발표한 레오나르도 작품의 진품만을 인정함으로써 레오나르도의 작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검은 배경을 바탕으로 희미한 빛을 통해 인물의 표정을 섬세하게 살린 이 작품은 특히 코와 입술 모양 등에서 모나리자를 미리 보는 듯한 유사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거의 도발적이라 할 만한 콘트라포스트 자세를 통해 강조된 모델의 시선은 영혼까지 그린다는 레오나르도의 인물화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자료를 보면 원작에서는 왼쪽 귀 아래 부분이 보이도록 그렸으나 수차례의 덧칠과 복원 과정을 거치면서 귀 아래 부분이 머리로 덮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두 번째 창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